최근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 상황이 연출되면 늘 반복되는 재미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근데 야, 비트코인 많이 오르더라. 지금이라도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아우, 이 정도 오르면서 이격 벌릴 땐 적당히 매물 팔아줘야지. 밑에서 한번 더 잡으면 되잖아. 야, 투자가 뭐야? 벌 수 있을 때, 챙길 수 있을 때 파는 거 아니야? 계속 들고 있으면 뭐하냐? 적당히 수익 나면 익절하면서 뒷사람 목도 남겨놔야지. 이렇게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마음이 심숭생숭한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던 분들도 바닥에서 100% 이상 상승하니까 차익 물량 나올 만한 타이밍이라면서 상승분 꺼지기 전에 익절해놓고 다시 밑에서 더 많은 물량 잡는 게 꾸준히 DCA 하는 것보다 훨씬 비트코인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말을 하죠. 비트코인 모아가는 게 맞지. 사팔사팔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딱 보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 가격에 계속 산다고? 차라리 지금은 적당히 물량 팔아서 트레이딩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도 하죠. 차라리 지금은 DCA 할 돈으로 비트코인 쇼칠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갖고 있는 비트를 팔 건 아니지만 떨어질 것 같으면 일단 쇼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비트 더 많이 사는 거지. 비트 쇼 치는 게 좀 그러면 알트 쇼 칠까? 비트 오른다고 따라오른 알트들이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었으니까 요놈들 쇼 쳤다가 번 돈으로 비트 더 사는 거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주변에 생겨날 테고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 대하락장 때문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끝을 모르고 빠지는 공포의 구간이 투자자를 지치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기는 투자자들의 멘탈과 마음가짐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 해와 바람의 내용처럼 사람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세게 불어오는 태풍과 같은 바람은 투자자들의 행동을 모두 얼어붙게 만들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반면 그 하락이 어느덧 지나가고 찾아온 반등장, 그 이후에 약간의 되돌림,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그 초입에 수많은 투자자들은 동화 해와 바람에 나오는 인간처럼 해가 따스하게 비추는 온기에 어느덧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들을 말하면서 계속 팔아야 할 정당성을, 트레이딩해야 할 정당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022년 대하락장의 한가운데에서도 반등이 시작된 2023년 상반기에도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매집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가 과거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투자의 계절 변화에 대한 내용을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2일 영상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도 당분간은 주식과 함께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아니면 올해 연말 오를 것이다, 떡상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매집할 기회를 기다리고 지금부터도 꾸준한 매집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2022년 7월 9일 영상입니다. 200일 이평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이 우하향됐다라는 거는 꺾이기 쉽지 않은 선이 꺾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꺾이기 어려운 선이 꺾였다면 다시 돌아서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의 우하향이 펴지고 다시 우상향되는 시점이 돼야지만 추세가 전환된다라는 기술적 지표에서의 시그널이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 상승 종료 이후 진행되는 거는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현재 7월까지 한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11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걸렸었구나. 올해 2월 말부터 꺾여 있는 볼린저 밴드 200일 선 기준으로의 그 가파른 꺾임의 정도가 좀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차츰차츰 횡보의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이 급격하게 꺾여있던 우하향 그래프가 조금씩 펴지겠죠. 그리고 그 펴져 있는 게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때까지의 마지막 시점이 내년 3월 정도일 것이다. 2022년 8월 31일 영상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일 이평선은 우하향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주가의 진폭이 서서히 좁혀진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200일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는 급격히 떨어졌다가 위로 반등하는 폭도 크겠죠. 200일 이평선까지 닿으려면 꽤 많이 올라와야 하니까.
하지만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우하향되어 있는 200일 이평선 때문에 조금만 내려가도 200일 이평선도 같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튕겨 올라가는 그 폭도 적고 다시 조금만 올라가도 내려가고 내려갔던 것들은 또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진폭이 점점 좁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진폭이 좁혀지면서 오르내리는 그런 상황들, 반등과 하락이 반복되면 200일의 주가의 가격들의 합인 200일 이평선은 서서히 급락했었던 우하향 그래프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00일 이평선이 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락장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평하게 펴진 200일 이평선은 타이타닉 호가 침몰했을 때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배가 구조되면서 서서히 다시 수평선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의미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구조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배에서 물을 뺀 다음에 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난파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는 향후 이 하락장 이후에 다가올 내년의 반격의 상승장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2023년 1월 14일 영상입니다. 보세요. 가운데 흰 라인이 200일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이 오랜 기간 우하향되어 있다가 이제 거의 펴졌죠? 그리고 가격이 200일선에 거의 붙었죠? 이런 과정을 한 번이든 아니면 여러 번이든 결국 뚫고 위로 올라가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200일 이평선을 천천히 우상향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긴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반등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설명드리듯이 타이타닉 같은 큰 배가 암초를 피해 방향을 틀 때는 오토바이처럼 방향을 확확 틀 수 없겠죠?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과정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월을 기점으로 봤을 땐 비트코인이 좀 더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고 나스닥은 천천히 그 뒤를 따라 움직이며 차츰 분위기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최근 연준에서 하는 말빨이 시장에 잘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한창 파월 말빨이 잘 먹히던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파월의 연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지금은 파월이 아무리 강한 어조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한다고 해도 시장은 더 이상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 올릴 금리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번 50년 만에 온 폭락장의 이유가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올릴 금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연준이 쓸 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제부턴 뻥카로라도 시간을 끌어야 되는 시기라는 건데 시장은 이미 그런 상황인 걸 다 눈치채고 가격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파월의 말빨이 떨어지는 시점과 200일 이평선이 펴지는 시점이 비슷할까요? 이건 결국 역사적으로 급격한 폭락장이 연출되면 회복되는데 대략 비슷한 기간만큼이 걸린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된 시점부터가 폭락장이라고 보면 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 상승 이후 하락장을 보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4개월, 2018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11개월의 하락이 있었고 지금은 2022년 2월부터 현재 2023년 1월까지 11개월째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나스닥을 기준으로 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본격적인 폭락장인 시작인 2008년 6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3년 1월까지 10개월째고요. 자, 종합적으로 보면 급격하게 자산이 폭락하는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이 수습되고 다시 재정비될 때까지는 대략 11에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마치 대형 선박이 암초를 발견하고 급히 방향을 틀지만 큰 배가 방향을 급히 바꾸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와 혼란 그리고 물리적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단시간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미친 듯이 푸는 것밖에 없는데 그 방법을 지금 쓸 수 없는 금리 인상 시기였으니까 순리대로 물리적 시간이 다 지나야 하락장이 끝난다라는 게 6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흐름은 예전 제 생각대로 가고 있고 아직까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3월이면 비트코인은 물론 나스닥도 200일 이평선이 모두 우상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 예언가도 아니고 차티스트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나 매크로 분석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맞출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계절이 변할 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것만이 장기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3월까지는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바람의 변화는 알 수 없지만 계절은 결국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멀리하고 차분하게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할 2023년 3월 13일 영상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제 생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만 더 땡겨질 수 있고 이건 자산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정 이후 다시 상승 국면이 나오면 그땐 지난 반등으로 펴졌던 200일 이평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꺾이며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장과 마찬가지로 올 한 해도 과연 어떻게 시장이 전개되는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언론의 스탠스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 똑바로 뜨고 귀 열고 정확히 지켜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요즘엔 계절의 흐름을 파악하는 목적으로라도 차트를 언급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올 3월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했든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든 지금은 오르는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DCA, 적립식 매수를 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인 이렇게 모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쉽게 거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비트코인을 온전히 보유하는 금융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처럼 상승장으로 바뀌는 투자의 계절이 달라지는 시점에 꼭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따스한 햇살에 반응해서 외투를 살짝 벗었다 입었다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아예 싹을 확 잘라버려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완전히 빼서 스스로 보관하면서 금융주권을 갖고 자신도 모르게 가격에 반응하는 상황이 와도 거래하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였는데, 이렇게 어렵게 넣어놨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서 꺼내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거래할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지도 않았었다면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투자를 시작했습니까?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까?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찾고 횟수가 반복되면 평균에 회귀하는 트레이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투자의 모든 리스크는 시간이 녹여 수익으로 치환한다는 장기 투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죠.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한 자산들을 선별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비트코인을 골랐죠. 왜?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정확히 방어해 줄 수 있으며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꿀 0.1%의 W에 해당되는 위대한 발명이라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시가총액으로 오랫동안 증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하게 그 누구에게도 강제로 빼앗기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이동시킬 수 있는 가치 저작물이자 진짜 돈이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를 결심하셨을 텐데,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투자의 원칙과 철학, 방법까지 모두 무시하고 바꿔버리며 행동하고 그걸 정당화하고 있다면 정말 시간이 지난 후에 봤을 때 이 행동들은 좋은 결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높았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비트코인을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의 철학을 정립해 가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늘 투자의 기본을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어느 순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투자의 개념과 자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 투자를 결심하신 분들이 늘 반복해서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 지점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하락장을 몸빵으로 견디며 비트코인을 쥐고 버티시다가 멘탈이 약간 흔들린 정도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분들은 비트코인이든 투자든 아직 많은 경험과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냐?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오를 때만 비트코인이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니까 갑자기 다시 관심이 생기는 사람, 지금 비트코인을 사면 갑자기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당장 풀매수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 이분들은 다 제각각의 이유로 비트코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냥 오르는 비트코인 가격에 반응한 것뿐입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오르자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대화에서 조금씩 등장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눈에 띄게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관련 영상 몇 개 봤더니 이거 꽤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순차적으로 들면서 드디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현상은 아마 거의 모든 비트코이너 분들이 다 겪었던 과정들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이 나를 이끌었고, 그 가격이 모든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격에 반응한 투자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대하락장이 반복될 때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투자자들을 보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락장을 몸빵으로 겪는 게 굳은 믿음 없이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가격에 반응한 믿음은 가격이 빠지는 순간 연기처럼 함께 사라진다는 걸 하락장을 견뎌내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부터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되신 분이라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흥분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자 될 것 같고 왜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됐는지, 이미 올라버린 가격이 원망스럽고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시죠?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얼마의 비트코인을 사든 얼마나 지속적으로 모으든 여러분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가고 장기 투자를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어느 순간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엄청난 상승이 주는 희열과 엄청난 폭락이 주는 허탈함을 여러분에게 모두 선사할 겁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겠다고, 이용하겠다고 트레이딩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다가 횟수가 반복되면서 평균에 회귀하고 자신의 비트코인의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요. 그럼 대하락장을 피하겠다며 다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예상과 다르게 급등하는 가격에 포모를 이기지 못하고 높은 가격에 다시 들어갔더니 또다시 급락하면서 다시 팔면 반대로 오르는 미스터 마켓의 응징을 몇 번 당하면서 자신의 어설픈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비트코인과 멀어지는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들은 온몸으로 대세 상승과 대하락장을 다 흘려보내고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장기 투자만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새롭게 결심하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이런 희노애락을 모두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최대한 가격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시길 강조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자산의 얼마가 됐든 몇 퍼센트가 됐든 한번 늘린 비트코인의 비중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난 2022년 11월 뉴욕타임즈가 주최했던 딜북 서밋에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사라질 거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FTX 파산 사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자체 발행 코인을 만들었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의 그동안의 성장이 ETF라는 혁신적인 금융 파생 상품을 통한 성장이었다면, 앞으로 금융시장의 차세대 상품은 자산 토크나 STO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발언은 그가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또다시 자산 토큰화를 언급하며 허가된 블록체인과 주식 및 채권의 토큰화처럼 고객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영역을 계속 탐색해 나갈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디지털 자산의 상품을 내놓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죠. 그래놓고 3개월 뒤에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지만요. 암튼 그는 산업이 성숙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분명 위험이 증가했으며 규제가 필요하고, 우리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의 동일한 표준과 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에서도 겉으론 비트코인의 회의적인 스탠스를 그동안 취했었지만 당연히 다 공부하고 조사해서 결론 냈었겠죠. 비트코인은 없앨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비트코인은 공급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채굴을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선 자신의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구조이기에 생산 원가의 개념도 존재한다. 즉, 이 얘기는 금융권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제도권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거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알트들은 다르죠. 발행량도 무제한이고, 엄연히 재단이란 이름의 회사와 창시자란 명칭의 제작자가 있고, 프리마이딩이라는 명칭으로 증권시장의 상장 절차 없이 미리 유통시켰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해서 펌핑된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시세 차이까지 거둔 이른바 담보로 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법적 책임도 없는 이 미등록 증권이 쓸데없이 주식과 채권 시장의 자금만 빨아들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알트들은 블랙록과 같은 ETF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미국 정부하고 합을 맞춰서 알트코인들부터 때려잡아서 가지치기 좀 하고, 비트코인은 담보물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ETF로 만들어서 대중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쫙쫙 빨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은퇴계좌나 연기금 같은 주요 고객 라인들을 통해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테니까요. 즉, 없앨 수 없다면 가장 잘 활용하자라는 전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레리 핑크 회장이 하는 얘기 들으시니까 비트코인이 떡상할 것 같아서 신나십니까?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적 측면만 보면 ETF를 통해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을 통해서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월가의 의도는 뻔하겠죠. 과거 금을 ETF로 묶어서 대중들에게 판매하면서 더 이상 실물 자산으로서의 금의 역할을 희석하게 한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ETF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판매하면 분명히 월가의 의도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야, 뭘 복잡하게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 그냥 비트코인 ETF 사놓으면 똑같이 오르고 니모닉 외울 필요도 없고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비트코인 ETF 나오면 무조건 그거 사야지. 아마 신규 상장발로 초반에 떡상도 나올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냥 많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돈 벌려고 투자했는데 이건 무조건 호재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차별화되는 핵심은 탈중앙성과 검열저항성인데, 이것들은 결국 본인이 스스로 키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키를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이 진짜 비트코인이고, 키를 소유하지 않은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비트맥시 분들이나 비트코이너 분들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이 특별해질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인 키를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고 자신의 키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본인은 권리증만 들고 있는 형태가 바로 비트코인 ETF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키를 소유하며 진짜 돈인 비트코인을 언제 어디든 보내고 외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주권을 스스로 남에게 양도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비트코인 ETF를 사면 내 키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ETF 운영사, 그들이 우리 거를 대신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싶은데 ETF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식 계좌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 때문에 전통 금융권을 이탈하는 자금을 다시 자신들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중들의 이탈을 막고 오히려 그 수요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비트코인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현재 금처럼 각국에서 뉴욕과 런던에 자국의 금을 맡기고 개인들도 금 현물 대신 ETF로 분산 투자를 하니까 월가와 런던 금융권은 앉아서 실물 금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이 맡긴 금이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도 그들이 하는 얘기만 믿으면서 말이죠. 아마 비트코인 역시 이런 식으로 ETF를 이용해서 날개를 꺾고 새장 속에 가두려는 의도가 아주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원하면 언제든 전 세계 어디로든 누구에게든 얼마의 수량이든 그 즉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남미 쪽 국가들이 수많은 열강들에게 금을 수탈당하던 시절엔 자신의 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의 앞마당에 깊게 묻어놓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도 남미에서는 가끔씩 앞마당을 파면 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낮은 검열 저항성과 물리적 한계에 의한 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금의 특징이 비트코인에선 없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형태의 돈이고 자신의 하드월렛에 담겨 있거나 물리적 형태 또는 특정 서버에 모여있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분산된 수많은 노드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전파되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갖고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 특징의 가치 덕분에 비트코인은 가격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 이런 가치는 전혀 모르고 그냥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란 투자적 관점만 갖고 비트코인 ETF를 모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론적 수익률은 우수하겠지만 전쟁이나 천재지변, 국가보도와 같은 급격한 위기의 순간엔 전혀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부응하면서
본인들이 쉽게 컨트롤 가능한 형태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실물 비트코인은 본인들이 소유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월가의 ETF를 통한 비트코인 길들이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ETF가 법정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적진에 아무런 제재 없이 깊숙이 침투한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월가는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뭐가 돈이 되는지 정확히 합니다. 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었다는 건 미국과 전 세계에 자신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는 반증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대대적인 홍보와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을 너도 나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럼 이 마케팅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생각했고 가치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월가에서 대형 증권사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가치 설명을 들으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놈들은 뭔가 사기꾼 같고 듣보잡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신뢰하는 레거시 금융회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 ETF를 사겠죠. 이게 월가의 의도니까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돈이 된다 싶으면 좀 더 궁금해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알아서 공부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 직접 키를 갖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사실과, 앞에서 언급했던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탈중앙성과 검열저항성을 얻으려면 현물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시간이 걸려도 결국 무조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늘 검열저항성이 높은 자산을 찾고 있고,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강제로 막을 수 없고 법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무조건 그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초반에 많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대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난 머릿속의 인식 전환은 절대 투자적 관점이나 수익률에 머물지 않고 돈이란 무엇이고 왜 비트코인이 위대한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트로이 성에 전리품처럼 전달되어 성 안으로 들어갔던 목마에서 밤사이 그리스 군대가 나오면서 난공불락이었던 트로이 성을 함락했던 것처럼, 마치 월가에서 쉽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전리품처럼 자신의 필드로 끌고 들어온 비트코인 ETF가 난공불락의 피앗머니 시스템의 쇠퇴기를 당기는 목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한 비트코이너라면 앞으로 진행될 월가의 비트코인 수용과 알트코인 숙청,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결국 이어질 증권의 토큰화가 금융시장 구조에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라고 말하며 비트코인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레리 핑크는 왜 비트코인을 국제적 자산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은 국제적 자산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특정 통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이나 특정 통화의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 향후에 금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며, 비트코인처럼 더 많은 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할 경우에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레리 핑크는 늘 비트코인을 얘기하고 마지막엔 뭘로 끝내죠?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향후엔 금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며, 비트코인처럼 더 많은 자산과 증권을 토큰화할 경우 전통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자, 비트코인처럼 더 많은 자산과 증권을 토큰화, 결국 이게 핵심이죠. 월가가 비트코인을 강조하는 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이 시장을 누군가가 선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단도리 치는 것과 함께, 비트코인이 미래의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기 이전에 현재 거대한 주식과 채권 등의 글로벌 시장을 토큰화를 통해서 또 한번 펌핑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TF의 장점이 거래가 쉽고 거래 비용이 저렴하며 다양한 상품을 혼합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이건 각 거래소별로 국가별로 운영 주체가 다르고 금융시장의 개방 정도에 따라 자금의 이동이 통제된다는 점과 각 국가별 자산시장의 특수성과 환율 리스크를 안고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코인과 토큰화된 상품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그런 인식 대전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익숙한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한 토큰화된 상품을 홍보한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환율 리스크와 복잡한 상장 절차 및 국가의 법규와 자금 통제의 틀에서 벗어나서 24시간 쉽게 본인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레리 핑크가 누굽니까? 그는 2017년만 해도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자금 세탁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라고 말했고 비트코인이 주로 범죄에 쓰이는 수단이라고 평가절하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2021년쯤 블랙록이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이 훌륭한 자산이라고 입장을 바꾼 적이 있죠. 결국 블랙록을 선두로 월가의 본격적인 비트코인 마케팅이 시작될 겁니다. 그 시작이 이번에 말한 국제적인 자산이고 여기서 언급한 국제적이라는 특징을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이후 본인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증권의 토큰화된 상품을 특정 국가에 국한된 상품이 아니라 코인의 성격을 갖고 자유롭게 전 세계를 이동하며 24시간 거래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통합된 전 세계의 전통 금융시장을 한번 제대로 먹어보겠다라는 빅픽처가 있는 거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찰했던 미국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없앨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검열할 수도 없으니까 최대한 ETF로 미국 내에 묶어두려는 거고 자신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과 채권, 특히 미국치처럼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들을 토큰화해서 이런저런 상품이랑 섞어서 팔면 또 새로운 맛의 상품이니까 사람들이 살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토큰으로 팔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팔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도 팔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은 뭘 해야 할 시기입니까? 이제 막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나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면서 계속 사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쭉 계속 지금처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계속 비트코인을 셀프 커스터디 해오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과거에 비해 비트코인을 자신의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출금 조건을 점점 까다롭게 하고 금액에 제한을 두고 출금 수수료를 올리고 출금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하나씩 더 까다로워지면 졌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을 내 맘대로 못 사게 막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실거주하는 게 아니면 아파트를 못 사게 막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잠실, 목동, 여의도 등 서울 지역 곳곳을 지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규제로 사유재산에 대한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은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 비트코인 자체를 막을 순 없어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이동을 막는 건 이건 일도 아니에요. 부동산 거래도 못하게 하는데 일개 거래소 몇 개 압박해서 비트코인 다른 곳으로 출금하지 못하게 막는 게 대수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만 더 지나면 실물 비트코인은 원래 개발된 처음 의도대로 P2P 거래 방식으로 사용되는 마켓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명동 사채 시장에서 달러를 교환하듯이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수요가 있다고 하고 이게 점점 더 커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아직까지도 거래소에 자신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 그래, 옮길 거라니까. 마음만 먹으면 바로 옮길 수 있어. 야, 뭐 옮기는 거 그게 뭐 대수냐?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 및 개인 지갑 출금 금지라는 정책이 부동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리는 현상처럼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면서 여유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합리적 추론으로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고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블랙록으로 대표되는 월가가 비트코인 ETF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제적 자산이라는 마케팅과 함께 비트코인을 묶어놓으려는 시도를 이미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도는 다양한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각 국가별로는 더 과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알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가의 거대 자본은요, 절대 자신들에게 도움이 1도 안 되는 알트를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예뻐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없애지 못하니까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수 있는 창시자와 재단이 존재하고 노드가 분산되어 있지 않고 중앙화되어 있으면서 사전 채굴도 진행했고 창시자와 재단이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법지대에서 탈중앙을 외치고 있는 모든 미등록 증권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알트코인 같은 장기적 우하향 구조의 자산들을, 그것도 거대 자본의 공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는 허수아비처럼 허울만 멀쩡한 알트에 소중한 자신의 돈을 태워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소액이든 아니든 알트를 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목표로 한 수량만큼 비트코인을 모아 개인 지갑으로 열심히 옮겨야 할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